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소식들 이유진 PD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 7월 7일 미국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습하기 시작한 뒤에 최근까지 오늘까지 단 12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로 이란의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란 남부, 그중에서도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해안 지역에 공격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미국은 공습 첫 이틀에만 이제 이란군 표적 약 170곳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9일부터 11일까지 4월 동안에 300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해안 레이더나 방공 시설, 그리고 대함 미사일 시설 등 이런 해군 전력에 집중적으로 이제 포격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작전 지휘소와 통신망, 그리고 미사일 드론 저장고나 이런 여러 가지 군수 물류 시설까지도 공격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2일 밤에도 공습을 이어갔는데요. 이란 측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는 남서부 아흐바즈와 안디 메슈크 이런 또 서부 지역과 그리고 부쉐르 일대에서도 공격과 폭발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격한 표적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나 혹은 이런 미군을 위협할 때 사용하던 군사시설이었다라는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도 이번 작전의 목적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 이란의 능력을 계속해서 약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한 척 공격을 할 때마다 테헤란 인근을 포함해서 이란 내부의 이런 교량이나 발전소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는데요. 이 경고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표적이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이나 이란의 핵 시설로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 미사일과 그리고 드론 공격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격은 쿠웨이트나 바레인, 요르단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타르나 오만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도 공격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전쟁 초기에는 사실 UAE나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쿠웨이트나 바레인, 요르단 이 세 곳이 이제 주요 표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은 단순히 미군 병력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는 곳이나 병력과 장비를 공급하는 곳, 그리고 그 기지를 받아준 국가의 기반 시설까지도 지금 확대해서 함께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쿠웨이트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번에 이란이 공격하는 주요 표적 중 하나인데요. 먼저 이 미군과 쿠웨이트 군이 사용하는 이 기지와 군사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과 그리고 드론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미군의 주요 병참 거점인 캠프 아리프잔을 비롯해서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그리고 아흐마드 알 자베르 공군기지 등이 공격 대상이 됐는데요. 먼저 캠프 아리프잔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도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방호막사 일부가 파괴된 적이 있었고요. 반복되는 공격 때문에 미군 일부가 그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란이 이 캠프 아리프잔의 미군 시설과 그리고 또 다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그리고 이 알 자베르 공군기지와 이런 여러 가지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군사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쿠웨이트의 발전소나 이런 담수화 시설까지도 4일 연속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화재나 설비 손상까지 발생을 하면서 일부 발전기의 가동까지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심각한 이유는 이제 쿠웨이트가 식수의 약 90%를 이 해수 담수화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가 만약에 함께 멈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뿐만이 아니라 이 쿠웨이트의 식수 공급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량도 보면은 상당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에 따르면 2월 28일 개전 이후부터 지금 7월 19일까지만 계산이 된 게 쿠웨이트를 향해 발사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모두 합해서 1,318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누적 횟수로 따지면 UAE에 이어서 걸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규모가 된다는 거죠. 미사일과 드론을 1,300발 이상이나 날렸어요. 이란이 이렇게 쿠웨이트를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쿠웨이트가 미군의 핵심 병참 기지입니다.
쿠웨이트에는 미 육군 중부사령부의 전방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캠프 아리프잔을 비롯한 대규모 기지에 이 병력 그리고 무기, 차량, 보급품 등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이라크랑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각지의 미군 부대로 장비와 물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쿠웨이트는 미군의 중동 육상 작전을 떠받치게 되는 거대한 보급 창고이자 환승 기지가 되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쿠웨이트를 공격을 하면 그곳에 있는 미군만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는 미군의 병참망까지도 흔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까지 이번에 공격을 한 것은 또 목적이 다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미군을 지원을 하면은 쿠웨이트 국민의 전기와 식수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란이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쿠웨이트 정부가 미국의 이 기지를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 불안과 반전 여론을 키우는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지금 바레인도 공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바레인은 왜 공격하는 겁니까? 네, 이 쿠웨이트가 미 육군의 병참 기지라고 한다면 이 바레인 같은 경우는 미 해군 핵심 지휘본부입니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있고요. 그리고 미 해군 중부사령부 본부 또한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군 전력을 어디에 배치를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상선 호위나 호르무즈 봉쇄 작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동 해상 작전의 이제 컨트롤 타워라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바레인의 제5함대 관련 시설과 그리고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들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정부는 미사일과 드론 요격이 수차례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이 주장한 이 시설 파괴나 그리고 피해 발생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번에는 또 군사 시설을 넘어서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중앙 데이터 센터까지 공격을 확대를 했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사용해서 이 시설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레인이나 아마존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 공격이 또 처음도 아닌데요. 사실 바레인은 이 아마존 웹서비스 시설을 지난 3월 그리고 4월에도 의도적으로 이란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또 3월 말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약 18곳의 미국 기술 기업들을 정당한 공격 목표로도 지목을 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란은 이들 기업이 미국 정부와 미군 군과 계약을 맺고 있고 아마존과 구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번 공격의 명분은 미국이 전날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게 이제 명분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미국이 이란의 기반 시설들을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란도 중동에 있는 미군의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미국의 기업들까지도 공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게 이제 바레인에 많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쿠웨이트하고 바레인은 뭐 걸프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그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요르단도 지금 또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르단에도 미군의 중요한 항공과 그리고 방공 거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입니다. 이곳에는 미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수송기 그리고 방공 부대가 배치되어 있고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작전을 펼칠 때도 이걸 또 사용합니다. 최근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이제 바로 이 기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요르단 남부의 이제 항구 도시 아카바를 향해서도 이번에 미사일 6발이 날아왔는데 요르단군이 4발을 요격을 했고요. 나머지 2발이 인적이 드문 지역에 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근 이스라엘 도시 에일랏에서 이 아카바 상공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공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사실 걸프 지역이 있냐, 뭐 걸프 해역이 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군사 작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인가 이게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공격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공격당한 요르단의 아카바 거기가요. 요르단 아카바 그다음에 이스라엘 에일랏 그리고 사우디 다 몰려 있는 데입니다. 거기다 또 이집트까지도 거기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잘못 날아가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집트를 공격할 수도 있고 굉장히 거기가 그 예민한 곳인데 거기를 공격을 했네요.
이번 공습 기간 동안 미군의 피해도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미군 전사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군 4명이 또 추가로 이제 사망했는데요. 이번에 이란이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 기지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여기서 미군 3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사벨라 곤잘레스 이병과 그리고 타일러 제임스 피안 중위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실종 상태로 맨 처음에 나왔었던 이 엔젤 램퍼사드 하사도 이후에는 사망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미 육군 방공미사일 방어부대 소속이었고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면서 이제 기지를 방어하고 있던 그 도중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다른 미군 4명도 이제 추가로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치료를 받고 이들은 모두 퇴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7월 19일에는 이라크에서 마이클 에마누엘 스윈턴 하사가 또 전사를 했습니다. 앞서 떨어진 이란 드론의 불발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사망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로써 이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누적해서 미군 전사자는 18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란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점점 격화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도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두 나라 간의 공방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카타르나 이집트,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지금 휴전 중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뭔가 지금 진전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 뭐 합의가 이뤄진 거는 아니지만 이제 휴전안은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초에는 중재국들이 10일 휴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 휴전 구상을 먼저 꺼낸 쪽이 오히려 이란이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비공개로 10일간 공격을 멈추자라는 안을 제안을 했고 카타르와 파키스탄, 이집트, 오만의 이 중재자들이 여기서 내용을 더 보완해서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열흘 동안 공격을 멈추고 그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를 다시 협상하자라는 건데요. 오만 쪽 항로 그리고 이란 쪽 항로를 모두 다시 열거나 아니면 양쪽 관할 수역 사이에 상선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중간 항로를 만들자 이런 구상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10일보다도 더 긴 휴전 기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휴전에 들어가기 전에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부터 어느 정도 보장하라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또 이란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반응 또한 나오고 있고요.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0일간 휴전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만약에 협상이 실패를 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합동 군사 작전을 해서 이 이란의 항복을 압박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도 협상의 문을 닫을 만한 행동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에 이유진 PD가 그 이야기하기를 이란의 피게익스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피게익스 마운틴을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곡괭이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피게익스가 곡괭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산 이름을 곡괭이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참 특이해요. 예. 어쨌든 이란의 이 피게익스 마운틴이라는 곳에 원심 분리기하고 농축 우라늄이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곳을 공격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공격 안 했죠. 어떻게 공격할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피게익스 마운틴을 공격받았다 뭐 이런 발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보다는 또 상황이 또 바뀐 게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란이 2025년 6월 전쟁이 끝난 뒤인 지난해 가을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피게익스 마운틴으로 옮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 우라늄 일부도 이곳에 있을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됐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단순히 새 핵시설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실제 농축 시설로 가동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정황도 그럴듯하긴 하고요. 하지만 아직 전부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 피게익스 마운틴에 대해서 아마 곧 아주 강하게 우리가 공격할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휘부도 이거에 대해서 핵시설을 만약에 공격을 하면 우리 핵시설을 공격
공격하면 미국과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의 이익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 또한도 합리적인 의심을 또 품게 하기도 하죠. 그럼 왜 미국은 그동안에 이 피객스 마운틴을 건드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 시설의 깊이나 지형 이런 여러 가지 또한 상당한 부담이 미국에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은 나탄즈 인근 산 아래 최소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마저도 안반에 지은 거다 보니까 미국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이제 뚫는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터널 입구나 혹은 터널 이 환기 시설들을 이제 무너뜨려서 사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입구가 여러 개고 통로가 여러 개고 그리고 다시 복구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내부의 원심 분리기나 핵 물질까지 이제 정확하게 제거를 하기는 사실 장담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전에 타격했던 그 이란의 핵시설 환기구들도 다시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미군 병력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렵고요. 결국 공격 자체는 가능하긴 하지만 확실히 끝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처음에 이제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이제 포르도에 있던 그 핵 물질들을 벙커버스터로 미국이 공격하기 이전에 한 400km 이상 되는 그 이 우란 덩어리들을 다 이제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숨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피닉스 마운틴 이 속에다가 100m 아래다가 이걸 집어넣고 있었네요. 이거 쉽게 안 파괴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거 벙커버스터로 안 되고요. 사람이 가서 해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란이 후티 방구를 시켜서 홍해 앞바다 바브엘 만데부 여긴 참 이름이 참 어려워요. 바브엘 만데부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하는데 양쪽을 다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바벨만데브 해협이 완전히 막힌 거는 아닌데요. 그리고 후티가 이제 선언한 것도 모든 선박의 통항을 막겠다. 이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입니다. 후티는 전 세계 해운 회사들에게 이번에 이메일을 보내서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을 싣거나 화물을 내리거나 하는 그런 선박들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주로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선박들을 이제 겨냥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우디 항구를 이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우디산 원유를 싣고 아시아로 이제 향하던 유조선 세척이 이번에 후티의 경고를 받은 뒤에 홍해로 이제 항로를 돌렸고요. 이후 후티는 이제 사우디 유조선 2척에 추가적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는데 이 가운데에 엔셀리아호는 실제로 미사일에 맞아서 선박 앞부분에 불이 났고 이 부분을 이제 사우디 정부도 확인을 했다라고 해요. 다행히 근데 선원들은 무사했고 그리고 다른 한 척의 피격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원유를 실은 이 유조선들을 포함해서 여러 선박들이 지금 항로를 바꾸고 우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22일에도 27척이 바벨만데브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사우디 원유 400배럴을 실은 중국 유조선 2척도 지금 해협을 향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협이 물리적으로 봉쇄가 된 상태는 아니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지금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기 위해서 동부유전의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서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로 가려면은 다시 바벨만데브 해협을 지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로 이렇게 해서 지나야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후티가 또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위험해지면은 수에즈 운하를 위쪽으로 거쳐서 돌아서 아프리카로 이게 가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항 이 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후티가 해협을 군함으로 완전히 뭐 다 장악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몇 척만 이제 피격이 되더라도 보험료가 급등하고 해운사들이 항로를 우회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봉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이 이렇게 막고 있고 이걸 피해 갔더니 홍해에서는 또 후티가 압박을 하면서 중동의 양대 에너지 수송로가 현재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원유를 그 지역에다 이렇게 다 매장을 해놔가지고 기어이 이
이란하고 후티 반군 여기를 통과하게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화 신어봤죠? 비 오는 날. 네. 장화 속에 자갈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발이 어떨까요? 불편하죠. 불편한 게 아니라 아프죠. 예. 후티 반군이 장화 속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 같아요. 어떻게 표현이 괜찮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긴장감이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분위기 요즘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이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의 공중급육입니다. 현재 미군 공중급육이 33대가 벤구리온 공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중급육기는 전투기가 먼 거리를 날아가서 장시간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항공기이죠. 이란처럼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가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려면 꼭 필요한 그런 전력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장거리 공습이 확대되거나 혹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벤구리온 공항이 원래는 군 전용 기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제 공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급유기를 최대 20대까지만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가 항공기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현재는 33대까지 늘어나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민항기가 설 자리가 부족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통부는 더 이상의 급유기 주기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급유기가 근데 지금 한 대만 더 들어와도 일부 민항편이 취소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8월 초 항공권 수만 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8월 달에 이스라엘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취향 상태를, 운항 상태를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절대로 끝난 거 아닙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도 절대로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쉽게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제 오프닝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내부 상황을 좀 보죠. 이스라엘은 8월에 경선이 있고 10월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은 차기 이스라엘 정권을 집권하게 될 그 집권 정당과 내각 구성에 관한 거라는 거는 이 총선을 통해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전에 8월에 있게 될 이 경선은 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먼저 이 8월에 예정이 된 거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의 당내 경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총선에 출마할 후보와 그리고 공천 순번을 이제 당원들이 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총선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보다도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쿠드당의 총선에서 이제 30석을 얻게 되면은 리쿠드 후보 명부에 1번부터 30번까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선에서 몇 표를 받고 그리고 최종 명부에서 몇 번에 배치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 리쿠드 경선은 원래는 7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루고 밀려서 지금 8월 18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경선을 치르더라도 예전과는 방식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 리쿠드 헌법위원회가 승인한 안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 8명을 최종 명부에 3번, 5번, 9번, 11번, 15번, 18번, 26번, 36번 이렇게 정해서 직접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순번이 이제 상당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당원 투표에서 높은 표를 받은 후보도 이제 네타냐후 지정 후보들이 앞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세 번째로 높은 표를 받았어도 3번에 지금 지정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4번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 후보에서 밀려나고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 득표 자체를 지금 막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게 아니라 명부 순서를 조정해서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을 지금 네타냐후가 사용하겠다라는 건데요. 네타냐후 측이 내세우는 명부는
총선 경쟁력입니다. 이제 조직표를 가진 후보나 아니면 리쿠드 당원에게만 인기 있는 그런 인물들로 명부가 채워지게 된다면 중도 우파나 부동층의 표를 얻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나 정보기관 출신 혹은 외부 영입 인사들을 넣어서 그래서 명부를 쇄신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네타냐후 측이 내세우는 겁니다. 이 반대파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되면 결국 네타냐후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지금 당선권에 넣고 기존 의원들을 밀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전쟁이나 국내 안보 상황 때문에 만약에 또 투표가 어렵게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경선 자체가 이제 취소될 수 있는 지금 그런 비상 계획도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네타냐후가 구성한 5인 위원회가 후보 명부 전체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법원 소송이나 당내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17일 경선이 예정대로 열릴지 요거는 또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당대표를 뽑는 선거 때문에 이 후보들 간에 굉장히 이 과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스라엘도 똑같네요. 보니까. 자, 이번에는 레바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하고 휴전 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공백이 생길 텐데 그 공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국경을 따라서 약 10km 깊이의 완충지대를 계속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중재로 정해진 일부 시험 지역에서만 먼저 병력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방식은 이런데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무기와 그리고 군사시설을 제거한 지역에서 빠지게 되면 레바논 정규군이 곧바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통제권을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떠난 뒤에 아무도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곳에 군사 통제 주체를 이스라엘 군에서 레바논 군으로 그냥 바꾸게 되는 것인 거죠. 첫 번째로 통제권이 이번에 이양된 곳이 바로 남부 레바논의 자우타르 알 가르비에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번에 철수를 하고 그리고 레바논 군이 바로 진입을 했고요. 지금은 지뢰와 불발탄이 남아 있는지 이 레바논 군이 수색을 하고 그리고 파괴된 도로나 건물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작업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피해가 지금 워낙에 심해서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한데요. 레바논 군은 이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무기와 그리고 군사 시설들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다시 들어와서 무장하지 못하도록 이 레바논 군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제 이스라엘도 다른 시범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철수를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헤즈볼라가 이번 합의 자체를 거부를 하면서 무장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무장 제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레바논군을 믿고 한꺼번에 철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적으로 지역 하나를 먼저 넘겨준 뒤에 이 실제로 헤즈볼라의 재진입과 재무장을 이 레바논군이 막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관건은 레바논군이 필요하다면 이 헤즈볼라와의 충돌을 할 이 위험까지를 감수를 하면서 이 지역을 계속 통제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아직은 첫 마을에 이제 통제권을 넘긴 그런 첫 번째 단계라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뭐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빠져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네. 잘 하리라 믿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 레바논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그 레바논으로 가는 그 항공편이 물론 예전에는 직항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1985년도인가 이때부터 거기서 이제 큰 사건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직항편이 없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레바논으로 가는 이 비행기 직항편을 다시 개설하겠다,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아직까지 이 미국과 레바논 오간 직항편이 실제로 운항하기 시작을 한 거는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지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이번에 백악관에서 회담을 한 다음에 미국 항공사들이 레바논에 다시 취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지시한 단계인 건데요. 이 노선이 끊긴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1985년 트랜스월드 항공 납치 사건이었는데요. 아테네에서 로마로 향하던 이 미국 여객기가 납치가 돼서 베이루트에 강제 착륙을 해서 인질극이 17일 동안 이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 해군 잠수요원이 살해가 됐고요. 배후로는 헤즈볼라와 연계된 무장 세력이 지목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미국 항공사의 레바논 운항이 그래서 이제 전면 중단이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건 미국 정부의 이 레바논 여행 경보는 지금도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단계라는 건데요. 미국인들에게는 미국 정부가 아직 레바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41년 동안 닫혀 있었던 이 레바논 직항의 문을 또 열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그래서 당장 뭐 항공 수요를 이제 하겠다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사실 더 큰 조치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바논 아운 정부는 헤즈볼라의 무장을 제한하고 레바논 정규군이 국가 통제권을 되찾는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 시점에 직항 허용을 꺼낸 거는 헤즈볼라가 아니라 이 미국이 레바논 정부와 군을 이제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군을 정상적인 국가 파트너로 세우겠다 이런 신호로 또 해석이 됩니다. 다만 실제 운항까지는 아무래도 베이루트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군 당국의 보안 심사라든지 안전 인증, 뭐 운항 제한 해제 여러 가지 항공사의 취향 결정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바논 정부도 그래요. 그 헤즈볼라 무장 해제 그 진작부터 좀 하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레바논 정규군이 국가 통제권을 갖겠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래간만에 가자지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가자지구 안에 이스라엘 군이 23km나 되는 토벽을 쌓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이 토벽을 가자지구 어디에다가 왜 쌓는 겁니까? 네,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의 기존 국경에 쌓는 그런 장벽은 아니고요. 가자 지구 안쪽에서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 지역을 나누는 이른바 옐로우 라인, 그 주변에 만들고 있는 토제 장벽입니다. 옐로우 라인은 지난해 10월 휴전 당시에 이스라엘군이 물러난 임시 철수선인데요. 원래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제 안정화군이 배치가 되면 이스라엘군이 가자 외곽으로 더 철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멈춰지게 되면서 이 임시선이 지금 거대한 방어선으로 바뀌게 되고 있는 것이죠.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몇 달 동안 건설된 이 토벽을 모두 합하면 23km가 넘습니다. 하나의 벽이 23km 내내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 북부 베이트 라이아와 그리고 중부 마가지 주변, 남부 칸 유니스와 그 라파까지 여러 구간에서 확인이 됐고요. 칸 유니스에서 가자시티 인근까지 이어지는 약 17km 구간, 여기는 거의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벽 주변에는 정보 감시 장비를 갖춘 보안지대가 조성이 됐고요.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에는 군사기지와 도로도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무장대원의 침투를 막고 그리고 가자 내부의 이스라엘군과 그리고 국경 인근 이스라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를 영구적으로 둘로 나누겠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임시 철수선을 따라서 이 정도 규모의 군사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토벽은 옐로우 라인 바깥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 지역 쪽까지 그쪽까지 이제 더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마스 무장 해제 그리고 이후 통치 체제 구성이 계속 지금처럼 지연이 되고 한다면 이 임시 장벽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이게 이제 임시 시설이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가자지구와 그 이스라엘 쪽하고 그 국경 철조망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2023년 10월 7일 날 그렇게 막 불도저로 밀고 넘어올 정도로 이제는 이제 거리가 많이 그 떨어져 있을 만큼 토벽을 쌓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아이템도 있는데 요건 다음 주에 합시다. 예.
오늘 1시간 내내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유진 PD가 너무 많은 걸 준비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조현영 기자와 함께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조현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네, 이란이 원하는 건 미국 경제 휘청, 그 결과는 이게 이제 제목인데, 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주요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 주변 교량을 이렇게 집중 공격했어요. 특별히 이 교량을 집중 공격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선을 위협하는 게 이제 이란의 해군이고, 이 해군 기지가 이제 그 반다르 아바스 그 항만에 있는데 이미 해군 기지는 완파가 됐어요. 근데 이를 배후 지원하는 이른바 그 군수 병참, 그 도로나 그 교량을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파괴를 시킨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란의 해상작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유조선도 빈 유조선도 페르시아만으로 진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요. 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1차 봉쇄, 지난 4월에서 6월 1차 봉쇄는, 그러니까 MOU 전에 이제 1차 봉쇄는 주로 이렇습니다. 이란 수출 유조선을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금융 제재를 했죠. 그래서 IRGC의 돈줄을 막으면서 이제 이걸 이제 제재를 거는 거였고, 산업적으로 보면 수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류 저장고가 꽉 찹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정 시출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추면은 유정은 파괴되죠. 그걸 강력한 압박했는데, 그럼 2차 봉쇄, 이른바 블락케이드 2.0은 뭐냐? 이걸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정에 넘쳐나는 그 저장고에 넘쳐나는 그 원유를 어디다 딴 데다가 이제 그걸 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MOU 때 이제 다 수출하고 돌아오는 그 빈 선박 있잖아요. 유조선에다 이걸 채우려고 하는데 이걸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유류 저장고를 못 쓰게 만드는, 장기적으로 계속 압박을 해서 유정을 파괴하는 이런 것까지 가고, 그럼 1차랑 2차랑 조금 더 강도는 조금 세였지만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만 진입을 차단하고 부유조 정사를 완전히 활용을 막고, 동시에 저장 탱크와 자스캉 유류 적화 시설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쪽집게로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석유 산업을 마비시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고, IRGC의 그 돈줄 수입 창구로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조치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2차 봉쇄 후 리알 가치가 어떻게 됐냐면 174만 6천 달러, 6천 리라로 떨어졌으니까 1달러가 174만 6천 리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봉쇄의 영향보다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란은 88.6%까지 급증했고요. 2차 봉쇄는 리알 전념 수준으로 붕괴시켰고, 연초 대비 마이너스 43.7%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전쟁으로 이란을 거의 뭐 질식사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요번 작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이란이 이 갖고 있는 전략은 유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최대한 끌어올려서 미국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특히 이제 금년 11월 달에 있게 될 미국의 중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려고 했어요. 이런 전략 어느 정도 이렇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봉쇄에서 유가를 폭등시켜서 이제 후방 그 연쇄 효과로서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뭐 미국의 중간 선거에 개입을 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명확하게 안정화됐고 성장세도 견고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란의 비대칭 우위 전략이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지금 안정화돼 있어요. 거시 전문가들은 충격 완화 요인 작용이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2026년 6월 근원인 어떻게 보면 CPI라고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중앙값을 크게 하회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 검은색 가로선이 소비자 물가 중앙값이고요. 저 보라색 선이 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이 완전 탱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과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유가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의 이런 도발, 호르무즈 도발은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게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거는 이제 유가 상승이었는데 오히려 상승되는 게 아니라 안정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유가가 이렇게 안정된 데는 중국이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이 원유 수입 자체를 대폭 줄이고 그 자체 비축유 방출하면서 충격을 흡수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유가라는 건 크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근데 이제 그 디맨드 사이드, 수요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 시장의 가장 큰 손이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 감소폭이 하루 400에서 600만 배럴 정도를 갖다 수입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MOU 풀리고서 중국이 왕창 사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샀단 말이죠. 비축유 푼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가야 원유 수급이 될 텐데 그걸 원유를 아예 사지를 않으니까 그 디맨드 자체가 이제 수요가 박살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그 석유화학 항공 부분 수요가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가 완전 죽어버렸고, 그래서 유가 하락이 계속 유진이 되는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유 공급 측면에서도 이 산유국들이 나름 뭐 궁하면 통한다고 해서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방법, 이 우회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찾아낸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선에 얘기한 게 이제 수요가 붕괴된 거,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는 어떤 게 있냐? 전략 비축유 대규모 방출도 있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호르무즈 우회에서 파이프라인을 이제 왼쪽으로 동서 파이프라인 빼가지고 이제 홍해로 이제 올려보내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대체제를 이제 찾고 있는, 대체 루트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브라질 등 비중동 지역의 이제 원유 생산 국가들이 이제 막 펌프질을 하고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유 시장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 차질분이 하루 평균 1,000만 배럴 이상을 예상했는데 이게 다 상쇄가 되고 남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 구조적 유가 하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호르무즈에서 장난질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메시지를 계속 줬거든요. 한다 안 한다. 그리고 4월 달에 6월 달에서 이건 뭐냐면 4월 6일을 거치면서 조기 종전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해칭을 한 것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거하면서 종전할 거야라고 시장에다 메시지를 주면은 시장에서 좀 안정화되고, 이런 걸 반복을 해왔단 말이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은 뭘 걱정하냐면 2027년 원유의 공급 과잉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서 얘기한 디맨드가 완전 붕괴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는 2027년 내년이죠. 하반기에 배럴당 $60를 갈 것이다. 공급이 많고 또 글로벌적인 좀 어떤 경기 침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호르무즈를 뚫어서 유가가 안정됐다고 얘기는 국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상 공급 과잉과 디맨드 폭발로 이제 유가는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시장에 뭐 한 선물 시장에 $80까지는 반응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60 그 밑으로 이제 수렴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2027년도에는 오히려 원유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 미국의 트럼프 지지 기반의 그 이 유권자들 이 마가 유권자들이 보통 성향이 남의 나라 일에 끼어들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다가 이 마가 진영들이 점점 이 고립주의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젊은 세대들인 30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한테 자칭 마가 공화당 지지자들이죠. 이런 청년들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해야 된다. 정반대의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2%나 된다. 이런 조사 보고가 나왔는데 좀 의외의 결과예요.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는 어디서 나왔냐면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안보연구소에서 나온 이제 그 서베이인데 이 맥락이 좀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터커 칼라우슨의 반유대 마가 진영에서 이제 고립주의를 이제 설파해 왔는데 터커 칼라우스 진영이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빠지고 있어요. 과대 포장된 게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 그 연구소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이른바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개입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72%, 그 30대 미만이 찬성을 했고 고립주의 선호하는 비율은 오히려 19%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뭐 팟캐스트들이 떠들어대니까 그게 주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여론 들어가 보니까 고립주의 선호하는 사람은 19% 미만이라는 거예요. 또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30대 미만이 85%, 강력한 국방력을 좋아하고요. 근데 전반적인 매파 성향이 있고 말씀하신 이제 이란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번에 이제 마가층이 73%가 지지 의사 개입한 거 잘했다. 트럼프가 73%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고립주의 흐름이 깨지고 젊은 세대도 어떻게 보면 매파의 득세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대체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이거에 또 반대되는 또 보수 매체는 어떻게 보냐면 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란 작전 비용과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여전히 리스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깔끔하게 끝나면은 지지율은 높아지지나 이게 이란처럼 장기화되거나 지상군이 들어가서 퀘그마여 상태, 교착정 상태가 되면 여론은 바로 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립주의가 약화된 흐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매파가 득세했느냐 이건 아니고 약간 적대적 공생 관계고 있고 약간 이제 매파가 조금 득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이에요. 진행 상태고 중간선거나 실제 전쟁 비용, 인명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 여론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고립주의가 뭐 주류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또 이제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한 가지 빼뜨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왜 공격을 재개했는가 MOU를 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해요. 이거랑 연관된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유가 지표는 공급 과잉과 디맨드 폭발로 이제 주가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시 지표 인플레가 국내 지표가 좋아요. 그다음에 청년 지지층 정치 그 지표가 좋아요. 이 타임이 이제 때릴 타임이다 해가지고 다시 지금 11일째 공습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MOU를 깨고 한 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각종 지표를 관리하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조종사가 돼서 칵핏 전투기에 들어가서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종합을 해보니 지금이 때릴 때구나 해서 다시 공격을 재개한 것인데 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좀 그러니까 긍정 해석하는 사람들 지상군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중간선거까지 이란을 관리 모드 공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피켓스나 이런 전략적 시설도 파괴하면서 하는데 이른바 그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군 투입 2티어 그거는 아직 보류 상태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현지 분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분석 이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또 다 했습니다. 넘어가요? 예. 네.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 11일에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가 회기 종료하면서 이제 해산이 됐고 그로부터 90일 이후인 오는 10월 27일 날 이제 총선이 실시되는데 이번 총선은 2023년도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로 처음 치러지는 이제 총선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 내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정통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그 이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극좌 성향에 있다가 정통 시온주의 노선으로 전향한 지식인이라고 해요. 저는 누군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름이 가디 타우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예요. 하레츠라는 그 신문에 대해서 맹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신문 하레츠 극좌파
좌파 쪽 진영의 그 신문이거든요. 여기를 맹비난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디 타우브라는 그 지식인이죠. 그 사람의 이제 공격 포인트는 비판의 포인트 이겁니다. 그 이른바 하레츠의 그 대표 편집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주필급이죠. 그 사람이 벤의 칼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현재 칼럼이 아니라 과거 2023년 10월 7일 학살 3주 전에 낸 칼럼이에요. 근데 히브리판에서 뭐라고 나왔냐? 현재 이스라엘은 과연 유대적이고 민주적인가? 유대라는 단어를 지울 때가 됐다. 유대 정체성을 버리자고 그냥 공식 선언을 한 거예요. 영문판에는 약간 좀 희석시켜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키푸르에 마주하는 질문,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뭐 이렇게 좀 유화서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유대 정체성인 그 유대주의를 포기하자, 유대를 빼고 일반 보통 세속주의 글로벌리스트 국가로 나가자라는 그 선언문이에요. 그런 강력한 이제 필진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두고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레츠가 어떤 매체인지를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체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 국가, 유대라는 그 정체성을 빼자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글을 쓴 사람이 그 하레츠의 편집장이에요. 이 하레츠라는 신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 오래됐어요. 1919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기 훨씬 이전에 30년 전인 1919년에 이제 발행이 처음 시작된 그 신문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성향이 굉장히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한지구 이스라엘 점령이라든가 서한지구 안에다가 그 유대인 정착촌 건설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적이고 누구보다도 이 두 국가 해법 이걸 강력히 또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런 언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편집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별로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필이, 그러니까 대표 편집장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하고 이제 안 한 거하고 차이인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온주의를 위해서 내가 비판하는 것이야라고 이게 라떼를 까는데, 근데 카레츠의 이제 편집 기법이 이럽니다. 외부 필질 등을 이렇게 동원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족주의,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와 종교에 대한 경멸을 하는 이제 그런 글을 싣고요. 정착민과 IDF에 대한 피해 중상 모략. 그러니까 뭐냐면 IDF만 나오면 학살범, 팔레스타인 또 학살했네, 전범, 이 로직과 담론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본질적으로 그냥 정책을 비판하고 네트냐후 비판, 이 정도가 정책적 비판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본질 자체가 악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본인은 안 하고 외부 필진들,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 학자, 언론학자죠. 엘리 아브라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레츠 영어판 포함해서 특정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유대 국가 전체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느 정도로 갔냐면 앞서 말씀드린 유대 정체성 빼고 이제 그럴듯하게 모든 시민들의 국가 이념 추진, 보통 국가 약간 뭐 싱가포르나 뭐 홍콩처럼 가자, 아무나 다 받아주고 그러면 이국가 해법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한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 정착민을 막 비판해요. 저 식민지 주구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애국가 변경을 제안해요. 왜? 아하. 아랍 애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그냥 사탕 발림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다. 이런 식의 그 논조를 계속,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 안 해요. 대표 필진은 얘기 안 하고 이제 외부 필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담론 설파를 하고 있죠. 야, 애국가를 바꾸자.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아랍풍으로 또 불러야 되지 않. 1절은 유대인풍, 2절은 아랍풍, 그렇죠. 3절은 이디오피아풍, 뭐 이렇게 하자 그러는 건가? 왜 그럴까요? 조인영 기자는 이스라엘 신문 뭘 주로 많이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다 봐요. 예루살렘 포스트 보고, 그러니까 이제 JNS도 보고. 그러니까 하레츠가 예. 그 현지 이제 그 지식인들의 어떤 그 담론들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스도 유대계가 사주자 아닙니까?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가 약간 중도 좌 성향이라면은 헤레츠가 뉴욕 타임스 보고 어떻게 좌파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할 정도로 좌파의 최고봉이에요. 여기서 논조를 딱 잡으면은 뭐 TOI랑 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가 논조가 다 따라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자지라도 이걸 인용 보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메인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봐야 돼요. 타임 오브 이스라엘도 봐야 되고 네. 예루살렘 포스트도 봐야 되고 JNS도 봐야 되고 또 하레츠도 봐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 하레츠를 보는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그래도 좀 이 사람들이 이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는지 중도 성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능적인 이제 편집인데요. 외피는 이제 중도 성향을 포장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독자층이 자유주의자들, 이른바 자유주의 시온주의자들, 그다음에 이들을 거슬리면 시온주의를 빼면 이 사람들 거부감을 느끼니까 우리는 자유주의야, 중도야라고 하면서 큰 이렇게 아우라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반시온주의 사명을 내면은 이제 독자들 떨어나가니까 이중 언어와 궤변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애국가 같은 거. 이거 유대 정체성을 해체하는 작업을 이제 이거 타민족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신문 이제 보수 매체인 이제 조선일보가 보수 정론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뭐 CNN, NYT 사례를 딱 끄집어서 이게 마치 보수이냐 참칭을 하죠. 하라치가 이랬습니다. 중도를 참칭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극좌 노선을 하는데 그게 뭐냐? 전통 자유주의에서 탈식민주의 중심의 극좌 노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주의라는 걸 어떻게 포장하냐면 시온주의라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유대 국민 국가예요.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 그게 시온주의인데 이거를 서구 식민주의 잔재이고 정착민 식민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은 무고한 원주민 피해자. 거기서 팔레스타인이 무고한 원주민 피해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테러를 일으켜도 무조건 봐줘야 돼.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이거를 진압하는 IDF는 뭐 학살범, 식민지 압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른바 유대 국가 존재 자체가 유대 우월주의며 인종차별이라고 표현하는 담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도 그 설명했듯이 그 하레츠가 그 두 국가 해법을 굉장히 지지하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1993년도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삭 라빈하고 그 아라파트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만나가지고 두 국가 해법 얘기하면서 막 그 서로 사인하고 그럴 때 이때가 하레츠로서는 아주 가장 신났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노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약간 중도 흉내내다가 이때부터 이제 탈식민주의 극좌 노선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국가 해법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구 식민주의 잔재 이렇게 보냐면 이게 후기 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레츠가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도 그 출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레츠 같은 이런 대형 매체들이 서평을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관련 출판 서적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김 감독님이 쓴 여러 저서들이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서평에 나오거나 그 대형 매체 NYT에 서평 나오면 이제 대박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거기서 안 해도 대박 났어요. 물론 낮지만 더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서평을 안 달아주면 출판 시장에 이제 진입 자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정주의 사관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약간 아랍 사관을 통해서 후예들 재조명하면서 이스라엘 지식인 사회를 서서히 세뇌를 시켜갔어요. 마치 이국가 해법이 모세 오경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유대주의는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그 구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미덕으로 권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는 인종주의 백인 인종주의가 그거거든요. 흑인은 무조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흑인 범죄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뭐 LGBTQ 트랜스젠더가 가장 소수자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범죄 저질러도 그거 용서해줘야 된다. 뭐 이런 피시좌파 이게 잘못된 이게 그 어떻게 포스모던 사상이 이제 버무려진 게 이제 반유대주의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구현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온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인 저기 유대 국민국가, 유대 민족의 자율권을 갖다가 이제 완전 인종차별주의, 식민지 사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그 작업을 이제 열심히 한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연도를 보면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하레츠의 그런 노력 덕분인가요? 한때 이스라엘에서도 그 국가 정체성, 유대 민족 정체성을 흔들려는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이 갈등이 그게 달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2023년도 봄, 여름 이때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당시 보면은 거의 무슨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그때 제가 또 이스라엘 가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막 그 이 사법개혁 지지하는 시위대와 또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막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살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아마 그 2023년 10월 7일 전쟁 나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이어졌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법 권력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에 세냐면 모든 인사행정까지 다 관할해요. 내각을 완전 밑에 자기 그냥 심부름꾼을 둘 정도 사법부가 권한이 막강한데 그거를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조금 온건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레치가 깃발을 든 거죠. 저 봐라 저거. 저게 이제 유대 정체성을 지금 고수하기엔 독재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신문에 그게 퍼졌죠. 그래서 사실상 네타냐후를 압제자 독재자로 만들어놨어요. 누가? 하레치가. 그래서 이후 국가사법부가 헌법으로 모시는 기본법이 있어요. 그 기본법마저도 판사들의 해석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게 왜 기본법이 중요하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유대 민족국가 기본법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조항에 유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국가 기본법을 판사들이 해석으로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국민 동의 없이 기본법은 이제 헌법 사항이니까 이제 국민 동의 투표를 거쳐서 이제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국민 동의 없이 모든 시민 국가, 그러니까 세속 국가, 유대 정체성을 뺀 세속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하레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딱 빵 때려버린 거죠. 야 사법개혁 요걸 역풍으로 이용해 가지고 기본법을 판사들의 그 해석권으로 완전 유대 국가를 빼버려서 유대 정체성을 세속주의 국가로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 시위가 엄청나게 세게 일어난 것이죠. 하레치의 또 구체적인 그 사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창민이 이제 피해 굶주린 잔인한 존재를 모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기디온 레비 등 그 하레치의 스타 그 어떻게 보면 필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이 스타 이제 팟캐스트지만 필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IDF와 정창민을 피해 굶주린 잔인한 존재. 그러니까 뭐 IDF 얘기는 아까 했는데 정창민 케이스도 이렇습니다. 아까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서한지구에 방화 사건이 있대요. 그럼 하레치가 뭐라고 보도하냐? 이거 정창민이 방화 저지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들여다가 보면은 팔레스타인들이 그 정참이 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초동이거든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 풀떼기에다가 이제 담뱃불 해가지고 화재를 낸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팔레스타인 애들이 서한지구에서 이제 화재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거를 그냥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 반대로 보도를 해요. 하레치가. 그러면서 그거를 또 브레이킹 더 사이언스라는 일반 이스라엘 반유대 그 반이스라엘 NGO들이 이게 정창민 폭력 사례라고 기수를 해요. 이거를 딱 국제사회에 내놓고 이거를 ICC에 갖다 주고 자 쟤네들 전범 제재해야 돼. 이 로직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하레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레츠의 주장을 누가 하냐면 주로 네오나치나 알자지라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이걸 인용을 해요. 야 너네 나라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카타르에 지배받는 언론이 그 돈을 받는 언론이 문제라면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레치가 이 반유대 담론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ICC 등등 이런 반유대 담론에 어떻게 보면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게 하레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 타우드 본인도 하레치에서 필진으로 활동하다가 2023년 사법개혁 지지글을 했다가 잘린 거예요. 하레치에서. 그래서 이제 전향해가지고 우파 전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한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화재 사건들 그걸 가지고 반이스라엘 단체 우리나라의 반이스라엘 단체들도 많이 그걸 인용해서 이스라엘 놈들을 나쁜 놈들이다. 왜냐하면 그 서한지구 안에서 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과수원하고 경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러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는 3년 동안 경작을 안 하면은 이거는 경작할 의사가 없나 보다 하면서 이 정부 소유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법이 아니라요. 이미 400년 전부터 오스만 터키 때 오스만 국토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그렇게 정해 가지고 일부러 그 땅을 뺏기 위해서 불을 지른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한국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 그 언론에다가 미디어 프레스 릴리스하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하레치 쪽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론 설계를 다 한 거죠. 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2023년 10월 7일 날 전쟁이 났잖아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끔찍하게 했던 그 만행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많이 이 좌파 쪽에서도 아 이건 아닌데라고 이 전향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게 이제 하레츠는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허. 사법개혁으로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반시온주의 선언은 물론 사법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우회해 유대 국가 정체성을 완전 해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다 이겼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10월 7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결과값은 유대 민족 자결권이 더 강화가 됐어요. 유대 주권주의가. 그래서 10월 7일이라는 현실을 일반 국민들 모든 위정자들한테 뭘 보였냐? 탈역사적, 탈민족적 이상, 즉 반유대, 반시온주의는 이 위험성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10월 7일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벌어졌죠. 지금 우파가 전향 인구도 굉장히 많고 거의 7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냐후가 물론 정치력도 뛰어나지만 계속 선거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설득이 안 되니까 사법부를 통해서 우회를 했는데 이제 10월 7일 사건이 빵 터져버리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서 벌어지는 핵심적인 노선들이 이겁니다. 극좌 엘리트 대부분 이제 하레츠 계열 지식인 그룹이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그다음에 다수 국민과의 대립구도고요. 그다음에 사법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립구도고요. 시온주의와 탈시온주의의 대립구도예요. 이게 이번 선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번 선거가 그냥 일상적인 뭐 정책 행위 이런 내 호불호 이런 선거가 아니라 이제는 세속 극좌 글로벌리스트의 이스라엘 국가를 원하느냐 아니면 유대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원하느냐의 어떤 그 치열한 마지막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네트냐후가 이겨내면은 이제 세속 극좌 글로벌리스트는 약화되는 것이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이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정책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적들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적들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예. 조현영 기자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취소할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